식탁이 혼란한 시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자연과 멀어지면 질병에 가까워진다. 야생동물은 병이 없다.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다. 잊지 말아야 할 위대한 위인들의 조언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두 번째. 저자 안병수 국일미디어에서 펴냈습니다. 이 책은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의 후속편입니다. 부제는 방송에서 못다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1편에서 못다한 이야기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오늘 2편을 소개드립니다. 저자 소개 안병수 서울대학교 농화학과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유명 과자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친분이 돈독했던 일본의 한 과자 기술자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16년간 근무했던 과자 회사를 그만두고 식생활과 관련된 세계의 각종 논문, 건강서적 등을 읽으며 국내의 과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탐독했다. 이 책은 아이에게 과자를 주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하라는 경고를 회자시켰고 이듬해 과자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목차 부분은 너무 길어서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의 본문을 요약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맛, 그러나 다방이 망쳐버린 커피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생필품은 무엇일까? 생필품 매장을 대표하는 할인마트에 답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곳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정답일 테니까. 그것은 바로 커피 믹스다. 국내 최대 할인마트가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커피 믹스가 판매액 1위를 차지했다. 커피, 설탕, 프림의 황금 비율, 화려한 알루미늄박 필름 안에 숨은 커피 믹스의 실루엣이다. 한낱 분말 또는 과립의 혼합물이지만 따끈한 물에 녹는 순간 이 녀석은 괴력을 발휘한다. 쌉쌀한 듯 구수하게 감도는 그윽한 단맛. 한번 입에 익은 사람은 순식간에 포로가 된다. 하루 한두 잔은 기본이고 마니아라면 몇 잔씩 습관적으로 마신다. 어디서든 뜨거운 물만 있으면 되니 편리하기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커피 믹스로 대표되는 이런 커피 소비 문화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소비자 건강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구성 원료를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커피 자체는 유해성 여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카페인과 같은 각성 물질이 창이라면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방패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커피 자체에 대한 선악 구분은 소비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두 번째 물질인 설탕, 정제당을 대표하는 당류다. 이 물질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유해성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니 말이다. 문제는 세 번째의 프림이다. 커피 크리마의 또 다른 이름인 프림. 이것이 커피 소비 문화를 망치는 주범이다. 프림을 보면서 우유를 연상하는가? 순진한 사람이다. 세포에 원형질이 있다면 식물성 유지, 카세인 나트륨, 제2인산칼륨 등이 프림의 원형질이다. 여기에 향료, 색소 등이 약방의 감초처럼 추가된다. 우선 프림의 뼈대와 같은 식물성 유지를 보자. 이것은 인공 경화유다. 가공식품 유해성 논란의 첨단 물질인 트랜스 지방산이 당연히 꽈리를 틀고 있다. 혹 요즘 제품들은 트랜스 지방산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인공적으로 만든 굳은 기름이기에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대사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뒤에 늘어서 있는 낯선 물질들은 무엇일까? 기능은 조금씩 다르지만 통틀어 유화제로 이해하면 된다. 우유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용하는 첨가물이다. 물론 화학물질들이다. 커피 믹스로 만든 이른바 다방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칼로리 덩어리인 정제당을 큰 숟갈 가득 먹은 것이고 심혈관 질환의 주범인 인공 경화유를 먹은 것이며 정체불명의 수많은 화학물질을 먹은 것이다. 커피는 기호음료를 대표한다. 이젠 기호음료 소비 문화도 건강이라는 틀 위에 올려놓고 다시 재단해야 한다. 커피 믹스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을 보인 것은 약 30년 전. 당시는 인스턴트 커피조차 귀한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크게 변했다. 바람직한 기호음료 문화란 무엇일까? 되도록 가공을 적게 한 차를 즐기는 것이다. 이제 커피 믹스를 끊어보자. 포기할 수 없는 맛, 그러나 흥분 독소. 뉴트라 스위트라는 회사가 있다. 미국 시카고에 본사가 있다. 인공감미료를 대표하는 아스파탐 생산업체다.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든 단맛에 대한 향수로 침샘 이 축축해옴을 느낄 것이다. 이런 이미지 광고 문구도 눈에 들어온다. 마음껏 달콤한 맛을 즐기세요. 칼로리 걱정, 혈당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요. 광고가 자랑하듯 아스파탐은 꽤 매력적인 감미료다. 매력의 원천은 강력한 단맛, 설탕에 비해 감미가 약 200배나 된다. 단맛 나는 음식에 설탕이 보통 10% 남짓 사용된다고 보면 이 감미료는 0.05% 수준에서도 톡톡히 제 몫을 해낼 수 있다. 맛만 있고 실체는 없는 셈이니 칼로리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 혈당 문제도 마찬가지. 게다가 친근한 맛 또한 매력으로 빼놓을 수 없다. 흔히 설탕과 유사한 감미 패턴을 지닌다라고 표현한다. 이런 아스파탐만의 강점이 오늘날 인공감미료 지존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게 해준 원동력이다. 하지만 문제는 안정성이다. 허가 당시부터 터져나온 잡음이 30년 가까이 된 오늘까지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다. 아스파탐에 대한 유해성 보고요? 그동안 발표된 것만 해도 만 건은 좋게 될걸요. 미국 아스파탐 소비 반대 연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영웅적인 감미료에 어떤 흠이 있단 말인가. 페닐알라닌 50%, 아스파라긴산 40%, 메탄올 10%, 아스파탐이 신상 명세서다. 이 세 가지 물질로만 구성된 것이 신기하게 강한 단맛을 낸다. 무엇이 문제일까? 일단 가장 뒤에 보이는 물질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메탄올은 유독성 물질로 익히 알려져 있지 않은가? 이 물질은 체내에서 포름알데히드로 변한다. 뇌종양과 망막세포 손상, 바로 포름알데히드 짓이다. 그 정도 적은 양에서도 문제가 되냐고? 1리터짜리 다이어트 음료 한 병에 들어있는 아스파탐은 일일 섭취 허용량의 약 7배에 해당하는 메탄올을 만든다는 것이 미국 의학자 하이만 로버츠 박사의 주장이다. 아스파탐은 혈류를 타고 뇌세포로 모여든다. 뇌의 특정 부위에 유리아미노산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킨다. 그 결과는 뇌호르몬 교란, 신경세포 파괴 등 치명적인 문제를 낳는다. 이런 물질을 미국의 신경학자 러셀 블레이록 박사는 흥분 독소라 부른다. 뇌와 신경세포를 쓸데없이 흥분시켜 위해를 가한다는 뜻이다. 만일 첨가물 법정이 있다면, 그래서 첨가물을 제소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흥분 독소를 끌어내고 싶다. 식탁 위의 모순과 상식, 아스파탐 게이트. 이야기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3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 첨가물 심사과, 식품 첨가물 신규 사용 허가원 한 건이 접수됐다. 허가 요청 시료는 한 업체가 수년 전에 개발한 합성 물질이었다.
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이 안정성 심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사용 불가였다. 동물 실험 자료가 불충분한 데다가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듬해 FDA는 건조식품에 한해 쓸 수 있다라고 공시한다. 격분한 학자들이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재검토했다. 그곳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었다. 해당 물질이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학자들 사이에서 업체를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끓었다. FDA는 사용 허가를 보류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위기에 직면한 업체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도모한다. 백악관에 끈을 대고 있는 정치인 출신의 저명 인사를 최고 경영자로 영입했다. 곧 업체의 전방위 로비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때마침 정치 상황도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로널드 레이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새로 부임한 최고 경영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겸임하는 행운을 얻는다. 1981년에 출범한 레이건 행정부는 FDA 국장을 경질한다. 신임 국장은 펜실베니아 대학의 아서 헤이스 교수. 사용 보류 결정으로 전전긍긍하던 첨가물 업체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즉시 사용 허가 신청을 다시 냈다. 수년 전에 제출했던 자료 그대로였다. 헤이스 신임 국장은 몇몇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듯했지만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그해 7월 사용 보류가 해제되고 2년 뒤인 1983년에는 음료수에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 실화다. 오늘날 인공감미료를 대표하는 아스파탐의 허가 과정이다. 정치인 출신인 당시 최고 경영자는 누굴까? 네오콘의 중심 인물로 알려져 있는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이다. 아스파탐의 허가를 진두지휘한 헤이스는 그렇다고 장수하는 국장이 되지도 못했다. 얼마 안 있어 FDA를 떠난다. 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구설수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그는 계열사의 컨설턴트로 영입된다. 신경생리학자인 피츠버그 대학의 월 클라우어 박사는 저서에서 이 줄거리를 구구절절 적으며 소비자에게 충고한다. 아스파탐은 식품이 아닙니다. 허가 과정이 불투명한 불량 첨가물입니다. 먹지 마세요. 특히 아이들에게 먹이지 마세요. 당신 자녀의 미래를 다이어트 음료 몇 병으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많은 나라의 식품 정책 입안자들이 미국 FDA의 결정을 존중한다. FDA를 자문하는 학자층이 두텁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학자들의 양심이 보호될 때에 한해서다. 아스파탐의 예처럼 엉뚱한 정치 술수가 동원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정치 논리 앞에서 학자의 양심은 추풍낙엽이다. 이렇게 허가된 아스파탐은 오늘날 100여 개 국가에서 5,000종에 달하는 각종 다이어트 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지구촌의 고정 고객만 2억 5천만 명이라는 것이 업체의 자랑이다. 보기 좋은 떡, 먹기 좋은 떡 식품 속에 숨어있는 타르. 태안 앞바다의 타르 덩어리가 둥실. 2008년 새해 벽두의 신문 지면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마치 오염된 바다의 타르 덩어리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어처구니 없는 원유 유출 사고, 말없는 바다의 절망감이 좀처럼 분해되지 않는 타르 덩어리와 함께 꽤나 오랫동안 우리 기억의 한쪽에 자리한 바 있다. 타르란 원유의 휘발 성분이 날아가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건강을 위협하는 혐오 물질의 대명사다. 그래서인지 이 물질은 일반인에게는 낯설다. 일상에서도 그다지 접할 기회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 이 타르라는 물질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었다.
그것도 먹는 식품에 숨어서 말이다. 식용색소 황색 몇 토니, 청색 몇 토니 하는 색소가 바로 그것. 합성 착색료로 통칭되는 이 물질을 업계에서는 흔히 타르색소라 부른다. 콜타르의 화학 처리를 하여 만들기 때문이다. 값이 싸고 색깔 내기가 쉬워 이 색소는 오랫동안 인기리에 식품에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 타르색소의 역사는 약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식품위생법이 처음 공포된 1962년 당시 타르색소는 19가지나 허가돼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9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절반 이상이 쫓겨난 것이죠. 유해성이 속속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국내 타르색소 사용 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 시민환경연구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이야기 속에 타르색소 관리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9가지, 즉 9인방의 타르색소에 대한 판단이다. 그것들은 안전한 물질일까? 그래서 살아남은 것일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앞서 추방된 동료 색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미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암, 불임, 갑상선 신장 종양, 알레르기, 구토, 호흡곤란, 과민 반응, 어린이 과잉 행동증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 이상과 내통하고 있다. 결국 남은 색소들도 언젠가는 쫓겨날 운명이란 이야기다. 이 9인방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적색 2호다. 이 색소는 1970년대 초부터 일찍이 퇴출 명부에 올라 있었다. 동물 실험 결과 암세포를 만들고 태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긴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쫓겨났는데 말이다. 가장 먼저 직결 처분해야 할 색소다. 한편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타르색소 이름 뒤에 알루미늄 레이크라는 표기가 붙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식용색소 녹색 3호 알루미늄 레이크처럼 말이다. 이 색소는 일반 타르색소에 알루미늄 성분을 결합시켜 만든다. 변색을 방지하고 기름에 잘 녹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타르색소의 유해성 외에 체내 알루미늄 축적이라는 또 한 가지의 문제를 추가한다. 모든 식품 첨가물이 그러하듯 타르색소 역시 아이들에게 더욱 해롭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색소는 어린 학생들이 즐겨 먹는 식품에서 더 자주 발견된다. 학교 주변의 정크푸드, 저급 청량음료, 육가공품, 수익식품 등이 그 예다. 이 색소는 사용량 제한이 없다는 사실도 큰 맹점이다. 얼마든지 많은 양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생업을 제쳐놓고 태안 앞바다로 모여든 바 있다. 타르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시급한 일이었다. 하지만 가공식품에 잠입하는 타르 색소를 퇴출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시급하다. 식탁 위의 모순과 몰상식 보존료. 경고. 어떤 음료는 당신의 건강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실린 한 기사 제목이다. 기사가 지목하는 것은 다소 생소한 물질이었다. 다름 아닌 안식향산 나트륨, 물론 첨가물이다. 기사가 문제 삼는 것은 안식향산 나트륨의 세포 내 행태였다. 세포 발전소로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손상시킨다는 것이 요지였다. DNA가 손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세포가 자기 복제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곤 한다. 이 결과를 발표한 영국의 셰필드 대학 연구팀도 DNA 손상이 각종 신경성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 세계 언론들이 앵무새처럼 보도한 이 연구 결과는 사실 새로운 발견은 아니다.
안식향산 나트륨이 어떤 물질인가? 소르빈산 칼륨과 쌍벽을 이루는 식품 보존료다. 보존료란 말 그대로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해서 식품 보존성을 좋게 해주는 물질.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설로서 그 기전을 설명한다. 하나는 미생물의 DNA를 공격해서 사멸시키거나 번식을 억제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소 접근을 차단해서 미생물의 생명 활동을 막는다는 것이다. 후자의 이론은 산화 방지제 기능을 설명할 때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문제는 이런 고약한 짓을 하는 보존료가 인체에 들어왔을 때다. 그 물질과 접촉해 있는 세포는 쉽게 말해 전기 고문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한다고 보면 된다. 최악의 상황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화하는 것. 행여 그런 해로운 물질이 음식에 들어갈세라 주의를 기울이고 또 기울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주의는커녕 오히려 손으로 넣고 있지 않는가. 보존료의 발상지는 원래 미국이다. 식품 시장이 격변기를 맞게 되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운송의 발달로 먼 거리 시장에서 식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식품업자들은 제품의 변질 방지에 혈안이 든다. 그들은 포르말린과 같은 유독성 물질이 탁월한 방부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첨가물 전문가인 미국의 벤 파인골드 박사는 저서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수레하고 있다. 실제로 포르말린을 식품에 넣었어요. 사체의 부패를 막는 데 쓰는 물질이었죠. 또 세제의 원료인 보락스도 사용하곤 했습니다. 물론 문제가 많았죠.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돈가스의 은밀한 비결. 그 집 돈가스는 참 신기하다. 맛도 맛이지만 입에서 바스러질 듯 씹히는 식감이 경쾌하기 이를 데 없다. 튀김류가 다른 것일까? 경화유를 사용하면 더 바삭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고기에 빵가루를 묻혀 집에서 손수 튀겨본다. 튀김류는 쇼트닝으로, 그러나 그 집 돈가스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 이번엔 훨씬 높은 온도에서 튀겨본다. 또 돈가스에서 최대한 기름을 빼보기도 한다. 하지만 차원이 다르다. 뭔가 비결이 있는 듯하다. 뭘까? 혹시 첨가물을 생각해 보셨는지? 첨가물은 마법의 가루라 하지 않던가.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그 과정을 들여다보자. 먼저 등장하는 물질이 검류다. 흔히 사용되는 것이 구화검이다. 이 검을 물에 녹여 용액으로 만든다. 돈가스 고기를 이 용액에 담근 다음 튀김옷을 입히는데 이때 두 번째 첨가물이 등장한다. 바로 인산염이다. 인산염 가운데 가장 자주 부름을 받는 것이 폴리인산 나트륨. 이 물질이 튀김옷에 들어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빵가루를 묻히고 기름에 튀긴다. 이것이 그 집 돈가스를 신기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문제는 이런 비결이 선뜻 내키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바삭한 돈가스가 좋기로써니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구화검이니 폴리인산 나트륨이니 하는 물질들의 이름부터 일단 거부감이 든다. 내 집 부엌엔 왠지 어울리지 않는 첨가물이어서다. 이 물질들을 둘러싼 베일을 살짝 걷어보자. 구화검과 같은 검류는 다행히 천연 첨가물이다. 식물체에 들어있는 접착성 물질을 추출해서 얻는다. 하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유형의 물질들이 우리 인체에게는 낯설다는 사실. 과량 섭취했을 때 천식이나 식도 폐색 현상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대체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분류된다는 점이 고약하다. 돈가스 같은 튀김식품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 굳이 첨가물 문제가 아니더라도 튀김식품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많지 않은가. 건강은 자연을 먹고 자란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식품들을 사다 흰 줄을 키워봤어요.
모두 뒤룩뒤룩 살이 찌더라고요. 우스갯소리 같은 이 이야기는 실화다. 30여 년 전 미국 의회 영양문제특별위원회 토론회장에서 전문가들끼리 나눈 대화의 토막이다. 이 이야기 속에 오늘날의 식생활 문제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응축돼 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식품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등일 것이다. 과자나 빵과 같은 주전부리 식품도 물론 빠질 수 없다.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다. 이 식품들은 왜 실험동물까지 살찌게 하는 것일까?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암 등 이른바 현대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들 식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잘못된 원료가 사용된다는 점이 우선 눈에 확 들어온다. 잘못된 원료란 정제당, 정제 가공유지, 식품 첨가물 등이다. 이 세 가지 원료군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데에 있다. 조물주는 설탕과 같은 정제당을 만든 적이 없다. 트랜스 지방산이 들어있는 가공유지도 만든 적이 없고 화학물질인 첨가물은 더욱 만든 적이 없다. 비자연 물질인 이 세 원료군은 그래서 생체 내에서 대사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모든 문제는 그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럼 뭘 먹으란 말인가? 사실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식품을 보면 이 세 원료군에서 자유로운 것은 없는 듯 보인다. 그 원료들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들어있다. 그렇다면 모든 가공식품을 등지고 구석기 시대 사람들처럼 생활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럴 리 없다. 방법이 있다. 물론 저절로는 안 된다. 연구가 필요하다. 자연식품의 철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가공하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것이다. 소비자도 할 일이 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잘못을 고치는 일이다. 그동안 어떻게 식품을 소비해 왔는가? 수동적인 자세 또는 무관심이 대다수 소비자 행동의 공통분모가 아니었을까? 사실 설탕 범벅인 막대사탕이, 마가린으로 튀긴 감자튀김이, 인공조미료 전시장인 라면이 해롭다는 것쯤은 누구든 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다. 알면서도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은 모순이다. 그런 모순된 행동 속에는 나와는 관계가 없겠지 하는 깊은 오해가 숨어 있다. 그런 오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식품 시장의 변화는 요원하다. 오늘날 식품 시장이 지탄의 대상이 된 데에는 소비자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 탓도 크다. 식품 시장은 식품만 팔고 사는 곳이 아니다. 식품회사는 식품과 함께 양심을 파는 곳이고 소비자는 식품과 함께 건강을 사는 곳이다. 식품 시장의 건전성에 식품회사의 백년 대계가 걸려있고 소비자의 행복이 걸려있는 것이다. 식품회사건 소비자건 그 시장을 소중하게 육성해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안병수의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두 번째를 요약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본디 자연주의자가 아니다.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다. 식생활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 중 한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자연주의자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21세기 혼란의 시대다. 식탁 위의 현실이 특히 그렇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신한다. 최소한 식생활만큼은 자연과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자연과 멀어지면 질병에 가까워진다는 괴테의 말. 야생동물은 병이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현대인이 늘 음미해야 할 진리다. 19세기 철학자 포이어바흐가 갈파했듯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가공식품과 공장식품은 우리의 만족 포화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설탕, 지방, 소금의 혼합물들은 우리의 입맛을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식품 첨가물입니다. 식품 첨가물은 자연의 모든 맛을 완벽하게 흉내내고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식품공학자들은 소량의 식품 첨가물은 무해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식품업계의 주장에 대해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한 개의 분자도 해롭다며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식품 첨가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쏟아지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화학 용어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장 음식과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 방법만이 식품 첨가물로부터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자의 말대로 최대한 가공하지 않은 음식이 진짜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첨가물과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덕희 교수의 호메시스를 들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